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하는 책방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원래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오늘은 저도 잠자기 전 마지막 시간에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코 프라하 태생으로 1875년도에 태어나 주셨는데요. 많은 나라들을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2000편이 넘는 시와 단편소설, 희곡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특히 독일의 현대시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고독을 전제로 한 인간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합일에 대한 희구, 연구, 탐구를 그의 문학의 큰 테마로 이루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요, 젊은 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처럼 젊은 시인들이란 어떠한 자세로 삶을 대해야 하는가를 주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문구들이 좋아서 저도 포스트잇을 열심히 붙이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에 앞서서 이 책은 사실 여러 통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인 젊은 시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례를 보셔도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등등 10번째 편지까지 그가 보냈던 다양한 편지들을 한 편씩 묶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겐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서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무엇보다 당신이 맞이하는 밤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꼭 써야 하는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을 얻으려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만약 이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즉, 이 더없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나는 써야만 해 라는 강력하고도 짤막한 말로 답할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을 이 필연성에 의거하여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정말 무심하고
하찮은 시간까지도 이 같은 열망에 대한 표시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연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 맨 처음 사람처럼 말해 보십시오. 사랑시는 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것들은 우선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다루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하고 탁월한 작품들이 무진장한 곳에서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려면 크고도 완전히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의 일상생활이 제공하는 주제들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소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편린들과 아름다움에 대한 당신 나름의 믿음 따위를 묘사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정하고 차분하고 겸손한 솔직함으로 묘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당신 꿈속에 나타나는 영상들과 당신의 기억 속의 대상들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당신의 일상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질책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풍요로움을 말로써 불러낼 만큼 아직 당신이 충분한 시인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창조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으며 감흥을 주지 않는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네, 제가 만약 글을 쓸 때 만족스럽지 못한 문장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표현해낼 능력이 없는 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이 일상의 풍요로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아름다움과 만족감, 풍요로움을 말로 또 글로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제 언어가 짧은 탓이겠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것은 역시 독서밖에 없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함께 열심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이상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성장과 발전을 조용하고 진지하게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만 바깥 세계만을 쳐다보고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은밀한 감정을 통해서나 답해질 수 있는 성질의 질문들에 대해 외부로부터 답을 얻으려 할 때처럼 당신의 발전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장과 발전 너무나 소중하죠. 저도 이 채널의 이름을 자라는 책방으로 지은 것처럼 자라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제 삶에 주어진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작가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자꾸만 바깥을 쳐다보지 말고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나의 은밀한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을 딱 절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안에서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더더욱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내밀한 시간,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깊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갖기에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려면은 이 소중한 시간에 절대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시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스스로 잘 읽어나가시기를 그렇게 저는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무척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당신 손에 아무것도 쥐어드리지 못할 나의 회신을 관대하게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일에서보다도 특히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 가지 일들의 전체 정황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쉽게 남들의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 혼자가 되어야 한다. 오롯이 그 혼자만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세 번째 편지이고요. 제가 이 편지에는 특히 체크를 많이 해두었네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술 작품이란 한없이 고독한 존재이며 비평만큼 예술 작품에 다가갈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예술 작품을 포착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논쟁의 글이나 비평 또는 서문을 대할 때면 당신은 늘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당신의 견해가 틀렸다면 당신의 내면의 삶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천천히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신을 다른 인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주위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제 스스로 자라나도록 두십시오. 그와 같은 성장은 모든 진보가 그렇듯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뻗쳐나와야 하며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강요되거나 재촉당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산달이 되도록 가슴 속에 잉태하였다가 분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상과 느낌의 모든 싹이 완전히 자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완성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깊은 겸손과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명료함이 탄생하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만이 예술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때나 창작을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헤아리는 일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10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릇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는 세지도 헤아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수액을 재촉하지도 않고 봄 폭풍의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서 혹시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일도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여름은 오니까요. 그러나 여름은 마치 자신들 앞에 영원의 시간이 놓여있는 듯 아무 걱정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게 고맙기만 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가 모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모든 것이죠. 특히 저희처럼 책을 읽고 쓰는 작가의 삶, 예술가의 삶을 살려는 분들에게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빗대어서 따뜻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리 재촉한다고 해서 봄이 또 여름이 빠르게 오지 않듯이 우리는 그날그날의 오늘의 햇살과 맞는 적당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네 번째 편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참으로 젊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가슴 속에 삶을 특별히 행복하게, 순수하게 짓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쪽을 향해 매진하십시오. 그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커다란 신뢰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의지에서 나올 때, 즉, 당신의 내면의 어떤 욕구에서 나올 때에는 그것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저는 30대로 아직 완전히 젊은 나이도 완전히 나이 든 그런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은 제가 아직은 세상을 배워나가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또 특별히 제 사적인 부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작가님께서도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젊은 나이에 해답을 찾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부딪혀보고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잔잔하지만 묵직한 그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던지 가장 젊은 시기,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창창하고 유망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면 바로 부딪혀 보시고 시작해 보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남성에게도 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성 말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남성의 행위도 일종의 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창조가 내적인 충만으로부터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분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양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개혁은 아마도 남자와 처녀가 모든 그릇된 감정과 혐오감에서 벗어나 서로 반대되는 존재로서 상대를 찾지 말고 같은 형제자매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연대하여 그들의 어깨에 부과된 어려운 성을 소박하고 진지하고 끈기 있게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직업이 힘들고
당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언젠가 불평을 하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나로서는 뭐라고 위안의 말씀을 드릴 수 없군요. 다만 다음 같은 충고의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마다 개인에 대한 숱한 요구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따분한 의무에 얽매여 불만으로 입이 부르튼 자들의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모든 상황보다 더 많은 인습과 편견과 오류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듯한 직업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속이 드넓고 확 트여서 진정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위대한 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직업이란 없습니다. 고독한 개인만이 하나의 사물처럼 심오한 법칙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집을 떠나 막 터오는 아침 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 사건들로 가득 찬 저녁을 응시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낄 때, 그가 아직 힘차게 살아있을지라도 모든 세속적 지위는 마치 죽은 사람에게서 떨어지듯 그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사물들 쪽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사물들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을 위한 숱한 밤들과 나무들 사이로, 그리고 수많은 땅 위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물들과 동물들은 당신이 관여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당신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표정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당신은 다시 그 고독한 어린아이들 속에 다시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품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내 자신을 떠올려 본다면, 그리고 아직 그 어린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순수한 존재들, 자연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세상도, 그리고 힘든 일들도, 힘든 직장 생활도, 또 어려운 경제 상황들도 조금은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책은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실제 편지 원문들도 실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가벼운 책인데도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인생의 책으로 구입하시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부분 읽어드리고 오늘 마쳐볼게요. 심지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당신의 귀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감방에 당신이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한 재산을 그 기억의 보물창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당신의 관심을 돌리십시오. 까마득히 머나먼 옛날의 가라앉아버린 감동들을 건져 올리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개성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당신의 고독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당신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 비껴가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